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62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인도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하며 명도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면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낙찰 이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인도명령의 대상인 상대방은 누구인지 배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의 상대방에서 제외되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부터 낙찰자가 건네받는 것,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사집행법이 생겨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점유자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낙찰자인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비켜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명령은 현재로서는 주택의 명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인도명령에 의해서 집행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인도명령에 의해서 명도받는 아주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낙찰자입니다. 만약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 때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소유자만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하면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겠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 지나가 버리면 인도명령이 되지 않고 명도 소송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여러분도 쉽게 짐작을 하시겠죠. 당연히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가 있겠죠. 임차인이라 그럴까요? 점유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경매의 당사자죠. 당연히 비켜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이 대상이 되죠. 채무자 중에서, 채무자나 소유자 중에서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당하고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 그때는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명도를 안 해줘도 되겠죠. 당연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토지만 낙찰받았지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는 주로 임차인이 되겠죠.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이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명도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때는 소송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죠. 근데 민사집행법이 생기고부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생긴 이후에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종전보다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채무자 소유자는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 소유자의 가족들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죠. 채무자 소유자의 회사의 고용인은 역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뿐만 아니고 폭넓게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대항력이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밝히는 것이 오히려 쉽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죠. 대항력이라는 말 자체가 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기 전까지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전세권이 낙찰자의 인수라면 역시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받는 전세권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낙찰자의 인수인 전세권은 그대로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임차권 등기도 위에 있는 대항력 임차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그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때는 역시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차권 자체도 지워지지가 않죠. 그 외에도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도 지워지지 않고 그 지상권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는데 유치권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죠. 물론 진정한 유치권자라야 합니다. 실제 경매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죠. 허위의 유치권입니다. 허위의 유치권일 경우에는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허위라는 증거가 없거나 그것이 입증하기에는 좀 미약할 때는 결국 유치권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고 유치권 부존재로 가거나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의해서 유치권이 허위란 걸 밝히고 명도를 해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대항력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장인 것이 분명하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위장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역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 임차인은 진정한 대항력 임차인 또는 위장이나 허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인도명령에서 제외되겠죠. 만약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면 소송에 의해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소송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새로이 용익 물건이 생길 때 보통 용익 물건이라 그러면 새로운 전세권이나 아니면 지상권,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찰받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전소유자나 종전 임차인과 여러분 낙찰자가 재계약하는 거죠.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인도명령의 대상이었지만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죠. 새로운 임대계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점유할 권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해서 다시 내보내려고 그럴 때는 그때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미리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종전 소유자나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재계약할 때는 완전한 형식의 계약이 갖춰질 때 그때 근거서류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임차인으로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가야지 보증금만 받고 계약서를 썼을 때 만약에 나머지 돈이 안 들어왔거나 또는 매달 주기로 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려 할 때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잘 이행할 건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담보를 내가 미리 취해놔야 될 건가,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나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새로이 계약을 했다, 재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인도명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임차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분양자는 역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명령의 대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자, 그리고 낙찰 이후에 새롭게 계약한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자료를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파트가 많이 경매가 나왔죠.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하나의 사건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에 미리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평수죠. 60평방미터의 아파트가 지금 수백 개가 경매가 나왔네요. 5,600에 감정이 되고 2008년 7월 현재 3,500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건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채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권리가 2002년 2월 국민은행이 78억을 대출해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도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임대 아파트는 보통의 아파트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임대 아파트는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제3자인 여러분, 일반인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이 3년 동안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임차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3년 동안 임차인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은 인도명령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경매 나온 걸 보면 인도명령에서 제외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계속 3년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점유하고 임차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것을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이것을 위임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여기 이 물건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 채무자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 짓고 지을 때 유치권자가 일부 건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이 있다면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임차인이 유치권자와 계약한 게 아니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가 아니라면 유치권자는 혹 건축에 미수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치권은 별 의미가 없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네요. 조그만 오피스텔입니다. 2006년에 8천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6,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지워졌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2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건전항 설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누군가가 두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김씨가 같은 날 전입이 되어 있네요. 이 전입된 날짜가 제1은행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순위의 전입자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등기부를 크게 보겠습니다. 등기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채무자가 김씨로 나오고요. 아까 점유하고 있던 선순위 전입자입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채무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해줬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소유자와 다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은 특별한 관계이죠. 소유자의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이 채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은 이러한 채무자는 소유자의 가족일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저는 이 김씨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김씨가 법원에 임차인으로 아무런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낙찰받지는 않았는데 이후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한 기록을 보니까 이 김씨에 대한 인도명령이 기각이 되었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기각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낙찰자가 아까 그 점유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죠. 자, 이 기각이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이 김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뜻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일단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이 김 씨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대로 주장을 못한 게 아닐까. 그 관계 채무자와 점유자의 관계를 밝혀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했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단순히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이게 기각된 게 아닐까. 법원의 기각이라는 얘기는 대항력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기각이라 그래서 반드시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특히 외형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2003년도에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1억 2,800이었고 최저가가 1억 200이었는데 제가 아는 분과 같이 입찰을 했는데 좀 실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해서 1억 1,600 정도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수익이 나오는 금액이다. 그리고 입찰한 사람이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래서 꼭 낙찰받으려고 좀 욕심을 부렸는데 최저가 1억 240에서 1억 1,600이면 1,400만 원을 더 올렸었습니다만 단독이었습니다. 아파트에 1,400 차이가 나고 단독이라 그러면 그것은 좀 정상적인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낙찰자를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임차인을 엄청 다구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임차인은 2002년 9월 전입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확정 모두 빠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죠. 낙찰자가 인수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내보내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가에서 1번으로 7천만 원을 받을 테고 나머지 저당권이 받고 등기부는 모두 지워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일이 가까워졌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천천히 돈 받고 천천히 나가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물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화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가 없죠.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면 배당일이 지난 다음에 배당이 확정된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으로 압력을 넣을 수 없으니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죠. 배당일까지 나가라. 배당 받고 바로 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임대료를 청구하겠다. 강제 집행하겠다. 법적인 비용을 전부 청구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내용 증명을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압력이 될 만한 모든 문구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배당일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나갔죠. 일반적으로 배당받고 한 달 정도 후에 나간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빨리 나갔다라고 봅니다. 뭐 간혹은 배당받고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집을 구해야 하니까 한두 달 만에 집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어쨌든 배당받고 대항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 증명, 그리고 이때도 정말 나가지 않는다면 배당일 때 바로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의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남양주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9,500 감정에 9,200여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의
임차인이 나타나네요.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김씨이고 2003년도에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03년 1월이 말소 기준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은 97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확정일은 아주 늦습니다. 2005년이어서 결국 이 4,500이 인수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소유자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1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의 동생 그리고 무상임차인 각서를 쳤다. 그 외에 채권은행에서 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해서 건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승소 판결받았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겠죠. 낙찰받은 이후에 인도명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인도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니까 결국 인용결정이 나왔죠. 외형상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실제 계약서도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고 또 임대차 부존재 판결까지 받은 그러한 임차인은 법원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강서구 염창동의 동아아파트 1억 7,500짜리가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억 2,100만 원. 시세는 제가 그 당시 한 2억 5천으로 봤었는데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외형상 위장의 냄새가 좀 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진정한 임차인이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2002년 전입인데 가압류보다 앞서 있고 확정은 늦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가압류가 안분배당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낙찰자들은 높은 금액에 낙찰받은 이유가 이 임차인이 가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2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를 2억 2천에 낙찰받고 바로 임차인들이 배당도 받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결국 기각됐는데 그렇게 빨리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증거가 되죠. 결국 기각됐으니까 대항력을 인정받은 셈이 됩니다. 낙찰자는 2억 2천에 낙찰받고 추가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안분배당하고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큰 손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낙찰자들은 좋은 경험하고 이익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대항력이 없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조심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은 보통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은 인도명령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모두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에 낙찰자가
점유자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